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통합을 강조하다 핵심 지지층이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세력 전체를 흔들고 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에 나선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포용과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또는 이것이 지향해야 될 목표이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이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한 건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 상스러운 철거 전문이 투입돼 핵심 지지층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 친문 세력을 향해 멸칭 용어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지금 여권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나경원과 안철수의 출마를 막던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에서 특강을 통해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체 리더십을 흔들어 자칫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나 난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김 총리는 또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정을 이끌 정당의 틀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친 누구냐, 친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민주당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는 정당답게, 여당답게. 김 총리는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절제돼야 한다며 유 작가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한다며 선거를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리기 5분 전에 일각의 호남 지역 산업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용수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까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에 돈을 풀게 해 친명계 후보를 도와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 전략 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 포용 노선을 직격하며 전당대회를 친명대 비명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주요 기반 시설 마비와 중장비 부족으로 수색과 구조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 구조대들이 현장으로 향하면서 절망 속 희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뭉개져 버린 현장에서 구조대가 희생자를 꺼내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색 구조는 중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삽과 곡괭이 맨손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시간 만에 구조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No tenía muchas herramientas, no conseguían ¿cómo se llama? El cincel, la broma, el esmeril, la broma, y le dieron con las uñas. Yo también ayudé porque me pasaron una herramienta y yo. 이런 절박함 속에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 구조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Venimos con todo nuestro amor, con toda la solidaridad con ustedes. Sí, porque lo que ustedes están sufriendo ya. 유엔은 피해 복구 평가와 함께 국제 지원이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도시 수색 구조팀이 파견되고 있어 효과적인 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 of these teams are deploying to Venezuela with more than 1,600 personnel, 100 dogs coming from a wide variety of countries. 이와 함께 각국에서 구호 물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 교민들도 고국에 있는 친척과 동포들을 위해 필수 물자 조달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사흘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27일 TV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라이아의 강진 피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의 한 마을. 강진의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이 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베네수엘라에는 강진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2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라과이라 주민과 가족들은 건물 속에 매몰돼 있는 이들을 찾기 위해 맨손과 손에 잡히는 도구는 무엇이든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10대 소년이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가진 장비라곤 손에 낀 장갑이 전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러 나타나자 그제야 114부로 조금 깊은 힘을 내봅니다. 소년은 지금 여기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Y buscando a mis familiares, a mi madre, a mi hermano pequeño que coye, lo único que están en el apartamento. Yo no me encontraba allí y bueno, con la fiel esperanza de que nos consigamos así sea, bueno, ya sin signos vitales, ya que lo que pasó es bastante devastador y bueno, nos encontramos con el corazón hecho pedazos, hermano. 소식 듣고 친척이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챙겨줄 수 있는 거라곤 장갑과 삽 몇 자루, 또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따뜻하게 안아준 거. 그게 전부지만 소년에겐 유일한 힘이 됩니다. Vine con mis tías, familiares, y guantes, pico, pala, hermano, para buscar pues, la última palabra tiene Dios, vamos con fe por ir para arriba. 드론과 열화상 장비 등을 갖춘 나라 밖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한때 아파트가 서 있던 곳이라곤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반가운 도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자 가족에게 전해지는 것. 생존의 기쁨보단 골든타임을 놓친 안타까운 주검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선관위의 과실을 선관위 스스로 심사하고 이후에 법원으로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맡은 선관위원장의 과실을 다른 법관이 따져봐야 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낙선자와 유권자의 줄 소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첫 관문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전심 절차인 선거 소청은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스스로 과실을 따지는 이른바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선관위가 과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남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의 중대 과실 여부를 다른 대법관이 판단해야 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인 현직 지방법원장의 행정처분을 고등법원 동료 법관이 심리해야 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꼭 현직일 필요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이 뚜렷한 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계속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이 위원장이 되면 곤란하죠. 재판을 맡아야 하는 법원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을 어느 법관이 맡게 될지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선거 관리와 분쟁 심판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이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셀프 심사의 동료 재판까지 공정성 논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김건희 씨의 형사재판 3개 가운데 2개의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건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1건인데 종합특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김 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모두 3건의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이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사건만 1심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신문할 증인을 정하고 증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준비 절차가 길어지면서 첫 공판도 한 달 뒤에나 예정된 상황이라 1심 마무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의 형사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참고인 소환을 거부했지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하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한 특검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김 씨를 향한 특검의 수사망이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혐의 처분한 김 씨의 개입 여부를 이번에는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은 지난해 1월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군 안보자산인 해군 함정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의 안보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 되겠습니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5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행사 준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련의 부당 지시는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만 다금바리회 공수와 노래방 기계 설치, 무리한 항로 변경 등을 주도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더 명확히 다져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김건희 씨의 직간접적인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관련 특검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김 씨 조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 선상파티 의혹의 전모가 더 선명히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직접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을 최근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 전력에 경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공언했는데 최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군력 증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대동강 하구에 있는 서해 남포항에서 최연호 취역식을 열었습니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이름을 딴 최연호는 북한이 처음으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입니다. 진수식 1년여 만에 실전 배치까지 마친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연호 전력하에 대해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무력의 군종들 가운데서 가장 약했던 군종은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변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만 6차례나 최연호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왔는데 이 같은 애착은 최근 해군력 강화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돼 망신을 당했던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 취역도 눈앞에 두고 있고 해마다 두 척씩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근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톤급 전략순양함 건조와 새로운 해군함대 기지 건설 계획을 밝히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김 위원장이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도 해군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 연습들과 정탐 행위들을 때없이 감행하며
현실적으로는 노출 위험과 선제 타격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지상 발사 중심의 미사일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으로 미사일 플랫폼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각종 미사일 기지에서 탄도미사일들이 날아오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다면 그게 앞으로 바다로 넓혀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서 방어하는 영역들이 다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해군력 증강 자신감 이면엔 러시아의 지원이 있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형함 건조와 운용은 별개라고는 하지만 북한 해군력 강화 추세를 실질적인 안보 변수로 보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내 최대 여성 교정시설인 청주 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이미 120%를 넘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제대로 된 교정이 불가하다는 게 현장 교도관들의 우려인데요. 실태가 어떨지 유서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 수용자가 보호실 안에서 고성을 질러댑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비상벨을 누르고 계속 소란을 피워 격리됐지만 쉽사리 진정되지 않습니다. 나 죄가 없다고요! 정신질환을 겪는 수용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하거나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실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있었던 수용자 난동 사례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이은혜 등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사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자가 수용된 이곳은 이미 과밀 상태입니다.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수감된 건 740여 명, 이미 수용률 120%를 넘어섰습니다. 교도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과밀 수용 문제의 실태가 어떨지 YTN 취재진이 직접 수용자가 돼봤습니다. 7, 8, 9, 10, 11, 번호 끝. 5평 남짓 방에는 다 같이 앉기만 해도 서로 다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공간은 한정돼 있지만 수용자는 매해 꾸준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년 사이 관리가 까다로운 마약 사범은 2.1배, 정신질환 수용자는 1.9배, 외국인 수용자도 1.8배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우려.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 검토에 더해 교정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이유입니다. 영구히 격리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됩니다. 또 개과천선해갖고 제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들어와 버리면 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들은 훨씬 큽니다. 수용자 대부분이 결국 언젠가 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범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포 통장을 목적으로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경찰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 수사에도 탄력이 붙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개인 통장을 산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홍보물입니다. 일당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지원해주고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폭행해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통장은 피싱 범죄 조직에 넘어갔는데 경찰은 국외 이송 유인 등 혐의로 대포 통장 유통 조직 총책 등 1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 해결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확보한 현지 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리아 전담반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설치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에서 사건 접수부터 수사, 피해자 구조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지난해 말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34건의 작전을 펼쳐 192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코리아 전담반의 활동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겨냥한 국내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증권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벌여 100억 원 가까이 가로챈 조직이 체포됐고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세탁해준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코리아 전담반의 대응 범위를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에서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로 오지나 인접국으로 숨어들어 범죄를 이어가는 조직들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풀려난 뒤 2시간 만에 다시 찾아가 협박하다가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붉은색 앞치마를 두른 가게 주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며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말리던 주민까지 뒤엉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말 여기 머리 훅날 정도로 시큼 맞고 저도 여기 막 이런데 어째서 지금도 이런 데가 다 아프고 언제심에 다 아플 정도예요. 지난 10일 저녁 7시쯤 술에 취한 일행이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부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의자들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며 이곳 대문을 발로 찬 뒤 이를 제지하러 나온 부부를 폭행했고 남편은 문과 벽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일행 1명과 남편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함께 입건됐는데 부부 모두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타박상이라고 그러시면 제가 지금 또 뇌경색이 있어요. 내 머리를 또 다치니까 나는 좀 불안하죠. 그런데 조사를 받고 석방된 A씨는 불과 2시간 만인 밤 9시 50분쯤 가게 앞을 다시 찾아 벽돌을 던지며 부부를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자기 얼굴을 그렇게 상세하게 잘 못 봤지만 자기는 우리가 여기 영업장이라는 걸 아니까 언제도 부복할 수 있다는 거지. 경찰은 부부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A씨를 상대로는 불구속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25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여서 현대차의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여부와 수위가 오는 30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과 방식, 투쟁 수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며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노조는 회사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실제 파업 전 사측이 첫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논의와 막판 교섭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7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도심 아파트 앞 언덕을 뚫고 돌진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고령자 운전사고는 반대로 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나무가 빽빽한 언덕을 뚫고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대낮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부분 보닛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나무들도 힘없이 부러져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자칫하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뒤집을 건 하다가 공중부양하듯이 개놈 소리 내면서 가드를 받고 거기 커다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가 다 부러졌고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이나 자동차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운전자가 그냥 걸어 나오시고 멀쩡하시고 태블릿을 좀 긁히고,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브레이크가 안 밟혔대요. 딱딱했대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년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 설계와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인천 해역에서 낚싯배가 침수돼 해경이 승선원 2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와 경비 함정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4시 반쯤 인천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1시간 반 만에 승객 20명과 선원 2명을 비롯해 배에 타고 있던 22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또 침수되고 있던 어선도 밧줄로 끌어당겨 오이도에 있는 선착장으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사고 어선은 시흥시 시화방조제 선착장에서 인천 초지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배에 설치된 배관이 파손돼 시동을 켜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침수가 시작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내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졌고 주택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서 회색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 오후 7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도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지은 외성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이 최근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무자비한 사륙을 벌였던 일본 장수를 영웅시하고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듯한 표현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여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 여행 상품입니다. 가토 기요마사 연구의 외성 투어라 이름 붙여진 이 여행 상품은 서생포 외성과 울산 외성이 주요 관광지입니다. 일반적인 관광과 달리 외성을 초점으로 한 게 특징입니다. 이 외성을 축조한 주인공은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을 무자비하게 사륙해 아끼라는 뜻의 기묘마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 상품 속에 당시 침략을 미화하는 듯한 표현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 여행사 상품이긴 하지만 침략자를 영웅시하는 것에 우려가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에 돌로 쌓았다는 서생포 외성입니다. 지자체가 만든 안내판을 보면 외성을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해 축조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외성의 역사적 배경과 이 성곽에 대한 안내를 넘어 침략의 역사와 관련한 설명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외성을 찾는 일본인들에게 임진왜란이 발발한 경위와 가토의 행적 등을 정확히 설명하는 안내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냥 자부심만 느끼고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와서 당시 울산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섞어서 침략의 어떤 그 흔적이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그런 해설 기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침략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역사 유적이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여성 화장실 대기 대란을 막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의 공공 화장실을 손질해서 여성용 변기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신박한 화장실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하철이나 상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여자 화장실 앞에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섭니다. 유명 맛집줄 못지않습니다.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기라도 하면 1시간 넘게 줄 서는 건 다반사. コンサート会場とかだともまあ30分以上とかはあります。駅だとまあ10分とか15分。 다른 나라보다 일본은 특히 더 심합니다. 男性用のトイレの列は並んでるのは見たことない気がします。 우선 변기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화장실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여자 화장실 수가 남자보다 4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이 큽니다. 建築って長い寿命を持ってますね。40年とか80年ぐらいから80年ぐらいの寿命で、その時代のものが残っているので、女性はあんまりその当時外には出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 화장실 이용 시간이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량 길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도 해도 대기줄이 너무 심각하다는 불만이 쇄도하자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지으라고 지침을 만든 겁니다. 당장 화장실을 늘리려면 기존 시설을 바꿔야 하는데 리모델링에 돈이 많이 들고 여자는 남자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増やしてほしいです。並ぶの嫌ですね。こんな風にぐずっちゃうんで。はい。 머리를 쥐어짠 끝에 신박한 화장실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벽이 움직이는 화장실입니다. こちらが動く壁になります。 여성 이용객이 늘면 화장실 구분 칸막이를 움직여 남성을 줄이고 여성 칸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또 이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벽에 붙은 QR코드를 찍으면 주변에 비어있는 화장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여성 화장실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시작을 겨냥한 제2우주센터 건립 공모에 본격 착수하며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와의 연계성을 내세운 전남 고흥이 적극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최적지로 꼽히는 제주는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인 제약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2센터는 오는 2034년까지 약 50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재사용 발사체 운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나로우주센터 확장안과 제주 알뜨르 비행장 활용안을 비교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제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첫 국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할 당시 최적 입지로 선정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는 그 발사 방위각 자체가 기존에 있는 고흥보다 이제 2배 정도 넓은 기술적인 요건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육상 부지가 확보하기 쉽지 어렵다는 뭐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공모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남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와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제주도의 우주산업은 해상 발사 중심으로 이번 정부 공모 조건인 육상 중심과 맞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발사 지점 반경 3km 이내에 민가가 없어야 하는데 알뜨르 비행장 역시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공모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우주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온 만큼 제2우주센터 유치는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또 오랫동안 우주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우주 산업체도 이미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주 센터가 이제 들어온다면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관광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는 이제 글로벌한 관광지로서의 그런 또 프리미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2우주 센터가 들어왔을 때 시너지 효과는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반면 발사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한 번 우주 산업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부산 모빌리티 쇼가 열흘 일정으로 개막해 어제부터 일반 관람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가 아반떼 새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도 대규모 전시 부스를 선보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12번째 막이 오른 부산 모빌리티 쇼.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20년 7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아반떼 새 모델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출력을 개선하여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한편 확대된 전폭과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주행 안정감을 높여 기아차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5 신규 3종을 들고 나와 상용차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고성능 브랜드 콘셉트카 등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 눈길을 사로잡았고 BMW 그룹은 세계 시장에 135대밖에 내놓지 않은 모델을 국내 최초로 전시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도 처음 행사에 참가해 친환경 차세대 기술 홍보에 나섰습니다. 완성차 업체 외에도 각종 모빌리티 기업이 저소음 전기 비행기와 출륙량용 항공기체 등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운대 군함로 등에서 처음 전시장박 전시도 준비했습니다. 야외까지 저희가 최초로 전시를 좀 넓혔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시민들하고 좀 더 접점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관광객들과 좀 더 접점을 가져보자. 내일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국내외 업체가 미래 기술과 신차를 선보이는 올해 부산 모빌리티 쇼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남 완도군이 해양치유와 바이오 산업에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까지 추진하며 미래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의 가치도 주목받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반석이 깔린 청정 바다에서 자라는 다시마와 톳, 미역, 김 등 갖가지 해조류. 전남 완도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국제기구의 체험 학습장이 됐습니다. 완도군이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 해조류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미 항공우주국 등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완도의 미래를 향한 군정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완도는 없었습니다. 완도군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를 열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 기반도 구축됐고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국립 난대 수목원도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 시대에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 카본으로 인정받으면서 기본소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완도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심어놓은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12년 군정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통일 신라 때 장보고 대사가 해상 왕국을 건설한 거점 청해진 전남 완도. 완도에는 앞으로 인류의 고향 바다의 가치와 수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도 들어섭니다. 매후년 해양치유 산업의 메카 전남 완도에서는 해조류를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가 인천 덕적도를 방문해 보건의료 교육과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의료진과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병원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100km 1시간 반 떨어진 덕적도. 의료진과 학생 등 100여 명 넘는 참가자들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덕적고등학교 강당은 종합병원이 임시로 꾸려졌습니다. 내과 피부과는 물론 재활의학과와 류머티스과의 한의과까지 전문 의료진이 진료에 나선 겁니다. 병원 없이 보건지소만 있는 주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소화 안 되고 또 이 기침이 안 했거든요. 기침을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코로나 앓고 나서 조금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두 가지 봤어요.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봉사해 주셔서 참 아픈 걸 덜어주시니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규모 봉사활동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과와 한의학과, 약학과 등 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전문직 간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한 겁니다. 5개 보건의료 전문직 간의 학생들이 나중에 직접 본인들이 일하기 전에 교육할 때 미리 모여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직역감도 이해를 하고 환자를 보는데 보다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300명 넘는 주민들이 전문의 진료를 받고 덕적 초, 중, 고 학생들도 각종 검사 혜택을 무료로 누렸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북동부 에트나산 동쪽 측면에서 화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시간 26일 당국이 화산 경보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립지구물리화산학연구소는 에트나산 동쪽 해발 약 3,000m 지점에서 용암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움직임이 더 활발한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투싼 일부 차종에 대한 리콜을 진행합니다. CNN은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꺼져 중요한 안전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현대차가 96,0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문제가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로 인해 확인된 충돌 사고 관련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폭염으로 북유럽 덴마크까지 여러 나라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상청은 현지 시간 27일 핀섬에 있는 오덴세의 기온이 36.6도로 측정돼 187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연중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덴마크 최고 기온은 1975년 8월 관측된 36.4도였습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서쪽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합니다. 특히 경기 남부는 오존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2.3도, 대구가 15.6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32도, 세종과 청주도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